배동은 본디 한양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배동은 천혜고아가 되어 몸붙일 곳 없이 온 팔도 안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남으로 북으로 돌아다니며 밥을 구걸하고 잠자리를 애걸하는 동안 어느덧 그는 19살의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빌어먹는 생활을 하며 자라났으나 얼굴에는 조금도 비굴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골격이 우람하여 그 남루한 옷만 아니면 누구라도 그를 거지라 생각할 수 없는 체격이었으니 언뜻 보면 젊은 무관이거나 사냥에서 돌아오는 고을 사또의 아들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식으로 떠돌았지만 누구에게 배웠는지 글을 제법 익혀 읽을 줄 알았고 또한 무술솜씨도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피리 연주의 명수였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힌 내력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살 전부터 방랑 생활을 하였으니 그를 두세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지만 자신의 나이와 배동이라는 이름만은 언제나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동의 발길이 작은 고을에 닿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서든 의뢰하던 식으로 그는 우선 큰 기와집을 찾아가 밥을 구걸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그 집 주인 영감이 대청마루로 청에 앉히더니 고향이며 아버지의 이름이며 나이를 꼬치꼬치 캐어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간 불쾌하지 않아 대강대강 대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고향에 대해서도 별로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살부터 떠돌며 국어를 해왔느냐? 영감이 다정하지만 묘하게 캐묻는 어투로 물었습니다. 배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밥이나 한술 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영감은 피식 웃더니 한참을 배동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괜히 묻는 게 아니네. 나는 자식이 없어 오래도록 양자를 구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었네. 그런데 자네를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서 말일세. 만약 내 아들이 되어준다면 이 집이며 논밭이며 모두 물려주고 싶네. 배동은 말없이 영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평생의 굶주림도 끝나는 일이지만 나는 한자리에 머무는 게 싫다. 떠돌며 자유롭게 살아온 세월이 더 편한데 기와집 담장 안에 갇혀 어찌 숨을 쉬겠는가. 한참 후 배동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저는 제 성품이 떠돌이에 가까워 부귀를 누릴 마음이 없습니다. 부디 다른 인연을 찾으시지요. 그는 밥상도 받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영감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붙잡았습니다. 허허, 거절은 그렇다 쳐도 밥은 먹고 가야지 않겠는가? 배동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평생 처음 보는 성찬이 펼쳐졌습니다. 갖가지 반찬에 반짝이는 밥상. 하지만 그는 젓가락을 드는 법도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영감은 깨끗한 새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자네에게 꼭 맞을 것 같네. 사양 말고 입게. 배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좋은 옷은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어도 금세 더럽혀질 테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표정이 금세 시무룩해지자 배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나니 마치 사람 하나가 바뀐 듯 했습니다. 누더기 속에 감춰져 있던 청년의 기계가 드러났습니다. 영감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 녀석 참 대장부로구나. 제발 내 양자가 되어다오. 그리만 되면 네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재산께나 모은 이 마을 큰손 최진사 댁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동은 끝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사는 아무리 달래도 배동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세상을 다니거라. 하지만 언젠가 이곳이 생각이 나거든. 꼭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까지 나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너를 기다리마. 배동으로서는 이 또한 난처한 부탁이었지만 그 간절함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 좋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 약조하겠습니다.
다만 진사님께서는 꼭 양자를 정하십시오. 만일 제가 구걸하며 떠돌다 병이 들어 객사하든지 혹은 이곳으로 돌아올 마음이 영영 생기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배동이 작별을 고하고 문을 나서려 하자 진사는 상평통보 몇리치 아닌 그 귀한 은자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배동은 결사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품팔이로 번 돈이 아닌 정이 담긴 뇌물 같은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동은 그 길로 이웃고을인 영천연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정신을 맡긴 채 걸어가던 배동은 문득 연주를 뚝 멈췄습니다. 아하, 저도 모르게 얇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배동이 앉은 바위 밑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어여쁜 처녀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살짝살짝 걸어가는 모습이 흡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자태 같았습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잘록한 개미허리가 더욱 아련하게 어여뻤습니다. 한눈에 그만 넋을 잃은 배동은 피리를 허리춤에 꽂고 처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밤중에 저리 고운 처자가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일까? 약간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동은 살금살금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한참 동안 산등성이를 오르니 오롯한 조그만 암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뒤를 돌아보는 법도 없이 암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배동은 암자 밖 바위에 걸터 앉아 처녀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즌쯤이나 되었을까? 처녀가 암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동은 또다시 처녀 뒤를 밟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처녀는 총총걸음으로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감의 집이었습니다. 현감나리의 따님이었구나. 참 곱다. 저런 처녀를 색시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색시에 대한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가슴속에 막혀있던 청춘의 물결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동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달친 그녀의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분은 고을 현감의 따님이시고 나는 떠돌이 신세 아닌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불씨가 일었습니다. 부자 영감의 양자로 들어갔다면 나도 남부럽지 않은 신분이 되었을 터. 지금이라도 그분의 청을 받아들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에 얻어 입은 새 옷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쩐지 무언가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쌌을 때 배동은 우물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전날 밤 달빛 아래 걷던 바로 그 처녀가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단정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더욱 고왔습니다. 어젯밤에 무례했습니다. 놀라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산에는 밤마다 짐승이 나온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에 배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마다 산길을 오르시나 봅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어머님이 병환 중이세요. 저녁에는 절에 들러 빌고 새벽에는 이 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배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씨까지 곱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밤마다 멀리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다니시기엔 너무 위험하니 말입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금세 나으실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배동은 밤마다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가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부터 처녀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워진 배동은 밤새 피리를 불며 산을 배회하다가 새벽녘에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밤도 그 이튿날 밤도 밤새 산에서 피리를 불며 밤을 지새웠고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 도깨비가 나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사흘째 산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그래도 처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다. 건너 마을에 있는 그 부잣집을 찾아가자.
양자가 되는 조건으로 먼저 소원을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양자로 들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한 배동은 건너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걸에 먹지 않았고 잠도 한숨 자지 못한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어 건너 마을 부잣집 대문 앞에 이르자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 밖으로 나오던 그 집 하인이 배동을 발견하고 급히 주인 영감에게 알렸습니다. 허둥지둥 뛰어나온 주인 영감은 죽어있다던 사람이 배동임을 알자 크게 놀라서 곧 안방으로 업어다가 약을 먹이고 쌀무리를 갈아 먹여서 배동의 의식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네가 분명히 내 양자가 될 생각이 있어서 내 집 대문 앞까지 온 게로구나. 이제 나도 살았다. 주인 영감은 배동이 살아나자 어린애 마냥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동은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양아버지의 주선으로 배동은 그의 가을에 문제없이 꿈에 그리던 현감의 딸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배동은 하늘에 오를 듯한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현감도 두말 없이 혼인을 승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동과 윤랑이라는 이름의 그 처녀가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자 윤랑의 어머니가 그만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던 윤랑은 배동과의 사랑도 있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광증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선 알몸이 되어 밖에 뛰어나가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고 나요. 어쩔 수 없이 현감은 아내를 깊숙한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만일 광증을 발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날이면 현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배동과 윤랑의 혼인을 귀신이 시기해서 일어난 사단이기 때문에 한시바삐 배동과 윤랑이 헤어져야 한다고들 쑥덕거렸습니다. 백성들의 쑥덕공론이 급기야 현감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정녕 내 뜻과 부합되는구나. 현감도 마음속으로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현감과 백성들의 의견이 이렇게 굳어진 이상 배동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윤랑까지도 자기 아버지의 뜻을 좇을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에게 붙어있는 악귀를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윤랑은 몹시도 슬픈 목소리로 배동을 향하여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동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슬프다는 말씀이군요. 저도 죽고 싶도록 슬프기는 해요. 그러나 어머님의 병환을 생각하면 윤랑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 것을 영원히 헤어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당분간 헤어져 있어 봐서 어머님 병환이 완쾌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이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머님이 완쾌하셨다는 기별이 가면 꼭 오세요. 그 사이 다른 여자와 인연을 맺었더라도. 무슨 말을. 나는 설령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와 인연은 맺지 않겠소. 맹세코 당신만을 기다리겠소. 이리하여 두 신혼부부는 신혼의 달디 단생활이 채 깊어지기도 전에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헤어지기로 작정한 날 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동은 슬픔을 못 이겨 베개에 얼굴을 받고 흐느껴 울었고 윤랑 역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로 한 날 새벽 배동이 고을을 떠나기 직전 현감이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광증이 극에 달한 아내가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이상한 예언을 했다네. 내 아들이 피리를 불던 곳으로 가서 진실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당분간 너는 이 고을 밖을 벗어나지 말거라. 배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급히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장소, 즉 자신이 밤새 피리를 불며 윤랑을 기다리던 뒷산의 외로운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바위 위에 도착한 배동은
그곳에서 오래된 피리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피리 아래에 흙으로 덮여 있던 낡은 가슴패를 찾아냈습니다. 그 가슴패에는 자신의 출생을 증명하는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피리는 배동이 어린 시절 지니고 놀던 생부의 유품이었고, 가슴패는 여인이 어린 배동을 노파에게 맡길 때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해 버려진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고자 몰래 숨겨둔 증거물이었습니다. 현관 부인은 광증 속에서도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천륜을 거스른 죄악을 멈추기 위한 마지막 모성애로 이 물건들을 뒷산 바위 아래에 직접 묻어두고 예언처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위는 그녀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들을 몰래 그리워하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이 집 안방에 미쳐 누워있던 여인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그리고 윤랑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천륜을 거스르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현감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전 현령이었던 현감은 일찍이 본부인을 여인 뒤에도 재치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하 중 뛰어난 무관장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장수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미색에 반해 불륜을 저질렀고 당시 여인에게는 전 남편인 장수의 2살 난 아들 배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륜 관계가 장수에게 알려지자 현감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현감은 여인과 은밀히 의논한 끝에 자객을 시켜 부하이자 정부의 남편인 장수를 암살했습니다. 장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현감은 정식으로 그 여인을 재취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현감의 고을은 외지였으므로 지방간의 횡포나 부하 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그해 겨울 인적고을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공으로 그는 풍요로운 고을인 영천년의 현감으로 영전되었습니다. 당시 배동의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세 부인은 흐느꼈지만 현감은 배동은 데려갈 수 없다. 라고 하며 고을 안의 어느 노파에게 배동을 맡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영천년으로 떠날 때 부인은 이미 현감의 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윤랑이었습니다. 노파에게 맡겨진 배동은 6살에 노파가 죽자 천혜고아가 되어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어 그가 기적적으로 부잣집 양자가 되어 현감의 새 사위로 나타났을 때 윤랑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로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남매가 부부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전 남편을 배반하고 죽게 한 죄악감, 친아들을 버린 죄악감,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한 배에서 난 남매가 부부가 되었다는 끔찍한 근친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부인은 결국 미치광이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 진실을 밝힌 뒤 스스로 운명을 거두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현감과 윤랑 그리고 배동은 엄청난 죄책감과 불명예에 시달렸습니다. 현감은 곧 관직에서 파직되었고 고을에는 불길한 소문만이 가득해졌습니다. 배동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모든 인연을 끊고 미련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윤랑은 아버지의 파직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오라버니가 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절망적인 이별 앞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암자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둘은 결국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운명의 경계선이 2 사람의 사랑을 영원히 갈라놓았고 현감댁의 비극은 그 고을에 오랫동안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